이제 네 번째 꿈, 여기 이제 보면은, 꿈자는 불확실한 수많은 여자 형상에 에워싸여 있다. 여기서 이제 여성 3명이 나오잖아요.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말한다. 먼저 나는 아버지를 떠나야 한다. 조금 특이합니다. 이 여성이 뭐가 좀 특이하죠? 일반 아니마랑. 남성의 아니마는 되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나와요. 그죠? 경쟁하는 여성이 나온다는 거. 되게 한 명으로 많이 나오죠. 여성의 아니무스는 어때요? 집단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성들이 바라는 남성상은 개인이 아니에요. 집단을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지향하고 권력지향적이고 어떤 사회규범적이고 어떤 이런 남성상을 원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전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순응하면서 누가 나를 먹여 살릴 것인가, 누가 나를 이 집단에서 나를 견디게 해줄 건가를 본능적으로 찾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남성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경우는 그 남성 이면에 있는 지성이라든가 어떤 집단적 권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많은 여자들이 나오는 것,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일반 꿈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대극적인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어때요? 수많은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여자보다는 수많은 여자를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수많은 여자에 뻥 빠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지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권위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이미지에 함몰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여성의 압도적인 여성의 힘을 받게 되는 대극적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파리의 판결이라고 되는데 파리의 판단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림 제목이 파리의 판결인데 그 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프로디테나 아테나 헤라 여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이 누구냐 하고 선택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판단의 이제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 얘기인데 파리의 판결 형식으로 이루어진 잠자는 왕의 소생으로 추정된 거예요. 거기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헤르메스가 있다. 꿈꾼 사람은 무의식, 즉 여성들의 유혹을 따르기 위해서 여성들의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한테 함몰되는 것이죠. 대극적인 거예요. 극과 극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적당하게 자리를 잡게 되겠죠. 이제 아버지로부터 떠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망가야 되니까. 이 남성은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여성을 찾아가는 여정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밟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유혹을 따라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남성이 무의식을 경험하려면 여성한테 빠져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여성도 무의식을 경험하려면 남성한테 빠져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연후에 거기서 살아남은 다행이고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오면은 이제 남자라는 존재도 알게 되고 사회를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 무의식에 함몰돼서 다시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파리의 심판을 휘발성을 고정시키는 첫 번째 작업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골라내는 것이죠. 누가 제일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적의 상황을 골라내는 것이 이제 휘발성을 고정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돌을 만드는 것은 트로이의 포위 공격이고, 트로이를 이제 함락시키는데 이제 그걸과 비유를 했어요. 트로이를 포위 공격한 거고, 불사의 약을 만드는 것은 트로이가 함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면, 잠자는 왕을 깨우는 것. 잠자는 왕은 모든 변형이 시작되는 초기 및 원시 물질인 프리마 마테리아를 상징하는 강력한 연금술의 상징이다. 혼돈의 상태, 잠자는 상태. 이제 연금술에 이제 원래 왕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대개 이제 원진료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혼돈의 상태, 최초의 상태, 원래의 물질인 원진료, 프리마 마테리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왕은 종종 휴면 상태 또는 숨겨진 상태로 묘사된다. 잠자는 상태거나 숨겨진 상태로 묘사된다. 이를 활성화시키는 위해서 이제 깨워야 되겠죠. 잠자고 있던 왕이 깨어나는 것은 이 초기 물질의 변형과 정제가 시작되는 연금술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초기 꿈은 대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작업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 파리의 판결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잘 알려진 신화 이야기다. 필멸의 왕자 파리는 파리스라고도 하고 파리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프로디테, 다르마기에 따라 달렸는데, 아프로디테, 아테나, 헤라 여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선택해야 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래서 이 신화는 선택과 분별이라는 연금술적 과정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화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어쩌면은 그 마음의 결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꿈을 분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단하지 않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우리가 분석을 받는 동안에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하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에이 미친 척하고 그냥 가보자 하고 이제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는 철학자의 도울 또는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이코폼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이코폼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이코폼인데 영혼의 인도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폼으로서 헤르메스가 영혼을 인도하는 이제 인도자이기도 하고 전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화에서 신들의 메신저인 헤르메스는 종종 산자와 죽은 자의 영역 사이에서 영혼을 안내하는 사이코폼의 역할을 한다. 영혼을 안내하기 위해서 영혼을 깨우는 거죠. 연금술에서 헤르메스는 변신, 또 영역 간의 소통, 연금술 여정의 안내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미지 속 헤르메스의 존재는 영적 인도와 변화의 개념을 강조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많네요. 아주 얘기할 게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왕을 깨우는 것은 사실은 이제 원진료가 이제 어떤 이제 새롭게 분화되는 그런 이제 그 과정, 처음 초기 단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연금술사 자신이 투사된 거예요, 사실은. 연금술사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투사된 것이죠. 잠자는 왕인 거예요, 연금술사가. 그래서 연금술사 내면에 잠재되어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며 깨어나서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잠재력으로 볼 수 있다. 영혼의 인도자 헤르메스는 연금술사가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하는 여정을 안내하는 영혼의 인도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둠에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존재다. 여기 보면 이제 헤르메스 오른손에 그 홀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헤르메스의 권위와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이제 막대기이기도 하죠. 어떤 가슴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테고요.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막대기가. 또 왼손에 보니까요, 헤르메스 가슴에 둥그런 게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못했던 건데요. 둥그런 거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처럼 생긴 구예요. 연금술사가 연금술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일종의 통일성,
부라고 하는 그 온전성을 나타낸다. 또한 연금술의 핵심 목표인 철학자의 도를 상징할 수도 있다. 이 도는 깨달음을 얻고 기본 재료를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체로 된 세 명의 이제 여성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변화하는 정신의 측면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인데 이렇게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아까 나무로 변하는 그런 그림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세 명의 이제 여성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제 변화를 상징한다 한 거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금술은 종종 영혼이나 정신의 정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들의 나체는 휘발성, 중류에서 이제 순수함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중류 이제 연소 작업을 통해서 중류 작업을 통해서 순수함을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분석을 하면서 보완한 것들입니다. 계속 이제 추가 자료들이 있고 책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내가 찾지 못한 내용들이고 이것은 대부분 내 생각입니다. 이거를 어디 보고 누가 해놓은 것을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제 챗GPT나 바드가 말만 만들어서 해준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의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그림 상단에 분수가 있는 큰 수조는 지식과 영적 통찰력의 원천을 상징할 가능성이 있다. 분수에서 흘러나온 물은 종종 의식의 흐름, 직관, 영적 정화를 나타낸다. 맨 위에 보면 그 하강하는 새가 있죠? 그리고 흰새와 검은새가 있죠? 하강하는. 분수 양쪽에서 내려오는 흰색과 검은색 새는 연금술의 공통 주제인 대극의 연합을 의미할 수 있죠. 흰색은 종종 순수함과 영적인 것을 나타내고 검은색은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새들의 하강은 이러한 상반된 요소의 통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흑화와 백화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또 수조 가장자리에 새가 앉아 있죠. 전환기 또는 명상의 상태에 있는 영혼 또는 연금술사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다. 연금술사가 마치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지요. 새는 다양한 신화에서 영혼의 여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본 그 성이나 요새를 봤잖아요. 종종 내면의 성소 또는 진정한 셀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의식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처럼 높은 곳에 이르는,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누가 가는 것은 그런 이제 고지를 향해서 정진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은 지혜와 깨달음, 철학자의 도를 얻는 연금술 작업의 목표를 나타낸다. 그 성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철학자의 도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성은 연금술사가 변화의 여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내면의 성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어쩌면 내면의 중심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